자, 다음은 마이크로폰 측정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마이크로폰 측정법을 알아보면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좀 마이크로폰 회사의 발전 역사하고도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의 기준을 보면 커패스터 마이크로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잡혀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다이나믹이라는 리본 마이크로폰을 구조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 측정 표준들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이크로폰 일때 주요 사양은 우리가 IC라는 걸 국제사는 표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KS덕에 들어가는데 60168-4에서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향 특성, 폴라 특성, 혹은 정축, 비축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 특성이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0도하고 90도를 동시에 포기하는 주파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출력 감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음장, 즉 무향실 조건에서 1kHz 음원을 넣어서 마이크로폰 출력 고화를 갖다가 명기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크로폰 출력 부하를 명기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출력 부하, 이게 뭐 예를 들면 출력 감도를 재는데 그 부하 조건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오픈 서킷으로 잴 거냐, 그러니까 무한대 부하라고, 그러니까 조건에서 잴 거냐, 아니면 그 입력 임피던스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1000ohm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건지에 대한 명기하게 돼 있어요. 다음은 출력 감도가 있는데, 출력 감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94dB이라는 1파스칼이라는 음압이 들어갔을 때 얘가 몇 밀리볼트를 내주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왜냐 그러면 어쨌든 음향을 전기로 변해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뭐 감도, 센시티비티를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임정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이크로폰 출력 임용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뭐 이게 그게 부하 조건을 명기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서킷 해가지고 거의 뭐 무한대 저항으로 보고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믹싱 콘솔에 입력 임피던스 있을 거잖아요, 마이크로폰. 그게 보통 보면 뭐 한 몇천 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명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이크로폰의 출력 임피던스하고 얘의 입력 임피던스가 서로 전압 분배를 해서 나눠 먹을 거잖아요. 그쵸? 이게 두 개 똑같았다 그러면 반반씩 나눠 먹을 거고, 그쵸? 이쪽이 무한대로 크다 그러면 저쪽을 싹 다 가겠죠. 그쵸? 이게 좀 입력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잃는 게 좀 있을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무한대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입력 임피던스를. 그래서 보통 보면 뭐 5배 이상, 보통 출력 임피던스를 보통 한 뭐 200옴 요 정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5배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1000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입력 임피던스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5배 이상에서 10배, 뭐 100배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요 사이를 많이 이렇게 쳐. 나중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얘 갖고 있는 주파 특성을 그대로 저기 왜곡 없이 선택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나면 적게 날수록 주파 특성 왜곡은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배 이상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 이렇게 가야 맞는데, 왜 이렇게 좀 적은가에 대해서도 약간 사실 의문이야. 그래서 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로 다 가더라고. 다 대보면 한 200에서 한 300옴 요 사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출력 감도 이야기를 했고요. 출력 임피던스 지금 요거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어떻게 되지? 이쪽에 내주는 얘가 어떤 저항을 달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항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하면서 하면, 이게 얘가 만약에 출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였다고, 아니 0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뒤에 무슨 내가 입력단에서 저항값을 어떤 걸 쓰더라도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막 어떤 값을 가진다고 하면 둘 사이에 이제 분배를 해서 뭐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얘가 출력 임피던스 얼마인지 내가 아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전압 분배율을 가져가는 거예요. 볼티지 디바이딩 하는 룰을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여줬으면 다음에 보여드릴게.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 딱 나와. 근데 뭐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 내가 그래 저번에 뭐 제너리에서 나온 무슨 마이크로폰을 보니까 얘가 205mm래. 근데 실제로 저 보니까 255m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뭐 오차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얘가 갖고 있는 EI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퀴벌런트 인풋 노이즈 레벨이 있어요. 얘가 노이즈가 얼마만큼 이렇게 그 전해주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음할 때 좀 중요하지. 뭐 이게 뭐 10dBA, 뭐 20dBA, 25dBA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옛날 같은 아날로그 시대 때는 별로 못하는데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소인데 사운드하고 좋은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이제 컨덴서일 때 이야기고 다이나믹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기존 THD에 대한 최대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0.5% THD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몇 데시벨까지 내릴 수 있는 건지. 이건 이제 근접해서는 보컬용 마이크로폰이라든지 큰 소리를 내는 악기에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130데시벨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130까지. 이렇게 아까 이거 그 락 하는 친구들 막 가까이서 막 줄이면 130 우습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기타 앰프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까이 들어가 자는 것들도 막 굉장히 또 드럼에 굉장히 키게 가까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큰 트리니언트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악 음란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장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상하치 하치 레벨 얼마나 들어봐라. 뭐 TH도 얼마나 들어봐라. 감도 얼마나 들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면 패스 해가지고 전체적인 패스가 나오는 이런 것들. 뭐 스펙을 뽑을 때라든지 아니면 양상 관리할 때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 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폰 측정 표준은 아까 601, 6844 해가지고 기본적인 스펙이 있고 이제 좀 더 고급진 하이파이 본다고 하면 아까 유럽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하이파이 음량 표준이 DIN 45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파수 측정에는 기본적으로 1m 측정한다. 자유음정에서 1m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리가 명시된다. 그리고 저주파수 차단 효과를 명기해야 된다. 이제 이거 뭐냐고 얘 같은 경우 저주파수 차단을 넣었잖아요. 이런 스위치가 있으면 이걸 넣기 전 후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1m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보컬용이야. 그럼 이 건조 효과를 해봐야 될 거잖아. 마이크가 다르다 그랬지. 그때는 이제 이게 길이에 따라서 60cm, 5cm, 2cm, 뭐 3mm 이런 거에 따라서 저주파수 특성이 다 명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거는 SM58 같은 이런 소리 마이크로폰이거든요. 이게 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하고 구면 상品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몇 데시벨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필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또 다 넣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 뭐 0도, 30도입니다.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다 그려놓으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그리고 또 확산 음장 그렇게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좀 머신이 좋은 게 있어야지. 각각의 젠들 전부 다 파워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를 찍는 그래프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장비라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무향실이 없잖아. 근데 무향실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여기서 좀 높이 하는 거야. 이거 한 2m? 3m, 2m 정도 이렇게. 그러면 마이크로폰도 아까 1m 넣는다고 그랬죠. 그렇지? 1m, 그렇지? 그럼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높이 넣는 거죠. 이게 2m.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면 여기는 0.5m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 높이는 2m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각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 길이가 나오면 여기까지 곱하기 2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밀리세컨드 뒤에 나온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340m/s 계산을 해가지고 나면 얘가 어느 주파수에서부터 이제 이게 처음에 얘가 뜨고 임펄스 넣을 본다고 얘가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녀석 요 사이의 간격이 예를 들면 뭐 0.1초다. 0.01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100Hz 이상 볼 때는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2m 정도 되면 우리가 보풀형 마이크로는 보통 100Hz 이상을 보는 게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양식이 없더라도 여기서 이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천적이 없는데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 기능들이 요새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운영시킬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저도 좀 갖고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좀 폴 때만. 그래서 그 폴 때가 한 2m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쭉 올리면. 쭉 올라가게 돼 있다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계산기만 있으면 그 공학용 계산기 탄젠트만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각도만 하면 코사인 계산하면 빗변 거리가 나오니까 빗변 거리 나오면 두 개 곱하면 얘 대비 여기가 몇 미리세컨드 뒤에 나오면 시간 차이 나오니까 어느 주파수가 나오고 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주파수 볼 수 있게는 나오고 실제로 나중에 딱 측정해 보면 딱 맞아. 그건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다음. 네. 그래서 이제 폴라 패턴 측정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이게 9000이 어떻게 나오지는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제일 완벽하게 보려면 이 주파수에 몇 점 다 보는 거죠. 정면에 이렇게 나오고 뭐 10도, 10도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주파수에 다 보는 거잖아. 이거 DMTM 주파수 몇 개의 주파수만 보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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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편안한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다 그리기 좀 그래가지고 180도면 반만 봐. 반만 봐가지고 이쪽은 저주파수, 이쪽은 고주파수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는 거지. 이쪽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저주파수만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125, 250, 500점만 보여주고 이쪽에서는 2000, 4000, 8000 이쪽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요걸 보면서 이거는 영도 응답이 이렇게 되고요. 확산 응답이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보는 것들도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일 정확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보면 이게 주파수 편차가 어떻게 나오고 이게 뒤에서 예전 소리는 어떻게 들리겠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폴라 패턴이라고 그래요. 다음 이제 음악 감도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음장에서 94dB 1kHz 사인파를 일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파스칼로 해주는 거지. 94dB이 1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때는 줄때 몇 미리볼트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감도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출력 전압을 오픈 서큐트에서 측정한다.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갖다가 무한정 오픈 서큐트니까 무한대 있거든요. 임피던스 그렇죠? 그 조건에서 국제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00옴 정도가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믹서기 같은 거 이렇게 마이크로폰 인풋한다 보면 이거 입력 임피던스 면 보면 뭐 1000옴, 2000옴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걸 쓰니까. 그래서 보안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거 한다. 내가 저번에도 우리 멀티미터가 전압체잖아요. 그러면 회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볼트미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볼트미터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가. 무한대가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재는 게 이 저항이 여기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병렬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 그렇잖아요. 저항이 있는데 병렬 저항은 전체 저항이 줄어들면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잖아. 이 전류도 바꿔버리는 거잖아. 영향도. 그래서 내가 이 볼트미터를 잴 때는 여기서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흐름을 바뀌면 안 될 거잖아. 나는 이거 진짜 여기서 모델은 내가 괜히 푹 꽂아가지고 재다 보니까 내 때문에 저쪽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압을 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야 돼. 그래 영향을 안 주고 내가 저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요? 전류를 잴 때는 기본적으로는 직률에서 재는 거잖아. 그렇죠? 전류는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커런트 메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 그 조금 전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없었을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끊어서 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안 보고 잴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클램핑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해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내가 전류 메타 한다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저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류를 또 왜곡시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 메타를 잴 때는 전류 따닥 해가지고 암페어 메타를 할 때는 그 내가 입력 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요음이 되겠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압을 재는 거 요 상황이 돼. 요 상황 그렇죠.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녀석을 정확하게 보려면 마이크로폰 입력 임피던스 쪽이나 아니면 믹서기 쪽으로는 무한도음이 돼서 좋은 거라고. 그래 내가 저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 땡겨올 거잖아 이렇게. 전압 분배를 해서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 사용하니까 뭐 이 정도 사용 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다 1000옴을 쓰는 게 아니라 1000옴 정도 일반적으로 쓰지만 5000옴도 있고 막 이런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로폰 감도는 이제 용도별로 되어 있는데 있지만 이제 뭐 멀리서 이렇게 픽업해야 될 것 같으면 감도가 좀 좋은 걸 쓰고 있잖아요. 1파스칼 들어오면 약 50mV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층용으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12, 25, 50, 6, 뭐 이렇게 돼요. 보통 한 25 정도 되면 2분의 1인치. 그쵸? 그 다음에 12 정도 되면 3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막 이렇게 가요. 50 정도 되면 1인치. 왜냐면 크면 클수록 인치가 크긴 클수록 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요. 이렇게 우리 계층용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녹음용 마이크로폰도 보통 20막 이렇게 노멀 스튜디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지 687 뭐 이런 거 보면 이 정도 나온다. 어쨌든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점은 나중에 내가 마이크로폰 그 프리앰프에서 게임이 안 틀려도 되겠지. 얘가 충분히 크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너무 높으면 내 수음 반경이 너무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는 요쯤에서 녹음하고 싶은데 막 옆에서 문 여기 끼끼 소리 들고 막 온갖 잡소리가 다 들어오면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픽업을 할 때는 어쨌든 경연지 높일 필요가 있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고 클로즈에 가까이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나와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브라보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같은 게 감정 확 낮춰놔야 되겠죠. 바로 앞에 수센치 앞에 있는 것만 내가 소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통신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들리죠. 확 들리죠. 그런 감도를 낮춰놓은 거지. 근데 스피커폰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감도가 확 늘려야 내가 여기서 또 뭐 부엌에서 일하면서 통화가 될 거잖아요. 그럼 감도를 늘어놓는 경우고. 이해가시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임피던스야. 소스 임피던스는 이제 마이크로폰의 출력 임피던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라? 커패시티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모두 로우 임피던스를 가진다. 왜 로우 임피던스를 가지냐? 그렇게 해야 케이블이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고주파수가 줄어들고 외부에서 잡음이 나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패시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0옴, 다이나믹은 50에서 600옴 정도 요새. 그러면 요거에 5배 이상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믹스기 입력 임피던스는 보통 뭐 요거 3000옴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1000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기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요 정도입니다. 실제로 10배 이상이 더 좋은데 뭐 좀 이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자체 노이즈 레벨
뭐 이퀴벌런트 셀프 노이즈 레벨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A 웨이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A 웨이팅 많이 쓰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경우에는 FET 자체 노이즈로 인해서 1kHz 이상의 노이즈가 발생한다. 콘덴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그 회로도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 요거는. 그 다음에는 고주파수의 경우 마이크로폰 캡슐 마찰 영향에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소리가 클 때도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댐핑 때문에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중급 앰프, 이건 앰프, 중급 앰프의 파워 레벨은 114dB 들어오면 1% 넘어가면 안 되고, 중급 앰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급 앰프 같은 경우는 124가 들어오더라도 1% 배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거 DIM 표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A 웨이팅을 요 그래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이제 CCIR 4600컵이 있어요. 요녀서 같은 경우에는 7, 8kg에서 굉장히 사람이 잘 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레코딩 외 특정 목적 마이크로폰에 사용된다. 계층용 마이크로폰이라든지 뭐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DBA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공관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관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7에서 14 노이즈가 크죠. 근데 이거 말고 요즘은 커패스트 마이크로폰은 무슨 10에서 12 정도까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출력 지점이 커패스트보다 훨씬 작거든요. 10dB 이상이 적어서 콘솔 노이즈 레벨이 줄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레벨이 의미가 없어. 워낙 작기 때문에 믹서기에 있는 앰프 아니면 프리앰프다로 키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더 도미넌트해 보인다는 거죠. 그쪽에 갖고 있는 회로가 정폭기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콘덴서 마이크로폰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들고 오면서 이거 이 소스 그 노이즈 레벨을 무엇이 나와야 아니 얘가 움직이는 자체가 없을 거잖아. 그냥 모양실에 넣어놓고 마이크로폰 다이나믹 넣어놓고 뭐 쟤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게. 근데 다이나믹 그 콘덴서 마이크로폰 다르다는 건데 팬텀 전원을 딱 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같은 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씩 하고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외부에서 압력이 없으면 얘가 안 움직이잖아. 근데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전원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더라도 자체 노이즈가 생긴다.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하고 저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열 잡으면 왜냐면 전기가 가해지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인데 셀폰을 측정해 달라고 하면 이제 막 혼내는 거지. 다음. 거기들 보면 뭐 클래스 뭐 1, 2, 3 등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게 그게 아까 그 노이즈 레벨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클래스 ABC는 그게 아니에요. 주파수 특성이 그건 이제 클래스 A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주파수 특성이 이 어떤 상한치 하한치는 주는데 요 범위에 들어가면 클래스 1, 클래스 2는 요 범위에 들어가면 클래스 2. 이게 거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6dB 가까이 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거기 그거구나.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dB 들어오면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이거는 클래스라는 것들은 얼마큼 평탄도를 보는 거지 노이즈 레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저번에 말한 그런 어떤 계층용 마이크로폰은 당연히 콘덴서 마이크로폰이잖아요. 콘덴서인데 압력형이지, 그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원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런 거예요. 얘가 극도로 조용한 방에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다이나믹과 콘덴서 넣잖아요. 다이나믹일 때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압력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자석에 코일 하나가 달라니까 아무것도 현상이 없는 거야. 뭐 전기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프리앰프 단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소리 나는 게 하나도 없겠죠. 이 다이나믹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전원이 가해질 거잖아. 전원이 가해지면 그 저항에도 뭔가가 그다음에 그 트랜지스터에도 뭔가 전기가 인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저반처럼 그게 나온다는 거지. 그게 자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셀프 노이즈라 해야 돼. 지가 갖고 있는 노이즈인 거야. 셀프 노이즈. 외부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그냥 내주는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10dB, 12dB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공관은 더 집해가지고 25d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다음 외국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스튜디오급 마이크로폰은 0.5% 이하 THz를 거꾸로 해. 0.5%. 근데 0.5% 이하가 되면 사람들이 약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 1% 느껴요. 1% 정도 넘어간다고. 좀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보컬용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제 3% THz를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릅니다. 보컬용 마이크로폰은 막 세게 지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만 한다고 어쨌든 간에 되고 음압용 마이크로폰의 경우 피스톤폰으로 130, 140dB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컬 있잖아. 막 지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보면 여기서 재보면 130, 140은 그냥 나와. 김용호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탁 하면 이게 130dB 나오는 거 이게 음향 대폭 수준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때 특성이 어땠는지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야 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30, 140을 내주는 스피커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야 뭐 해볼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압축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압축 드라이브는 그 진동판이 이만한 데 있잖아요. 이 압축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고압을 내주는 거거든.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 내준다고 개념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고압이 생긴다고요. 이 컬라지도 달려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나와. 그러면 이게 140, 150까지도 내줄 수 있어. 물론 이게 없는 게 출력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된다고. 근데 일반 스피커로 가지고 여기서 140, 150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엄청 어려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이제 고압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웨이브 스프링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인파가 이렇게 그 톱니파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요 길이가 좀 길어질 때 있잖아요. 요 통과를 하면서 이 길이가 좀 통과하면서 이 길이가 좀 길어지면 있잖아요. 우리 그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가면 이제 위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는 좀 더 빨라지고 위는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톱니파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야 돼. 그래야 톱니파를 안 가. 그 전에 톱니파를 바뀌기 전에 빨리 측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빨리 있잖아요. 나오면 여기다 바로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폰 둬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140, 150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계속 올려가면서 있잖아요. 110, 120, 130, 0.5% THz 나올 때가 1kg 넣어가지고 있잖아. 넣어가지고 이건 130까지 이건 견딜 수 있겠구나. 140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압력형일 때만 가능해. 마이크로폰이 압력형일 때. 근데 압력차가 되는 거는 이미 골치 아픈 거예요. 압력차는 뭔가 우회경으로 있어야 되거잖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왜냐면 음압자 마이크로폰 특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픈해서 해야 돼. 그러면 오픈해서 130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PA 스피커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그 130, 140에서 THD가 없어야 되는 거지. 이 똥인데 내를 계속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치? 이제 그게 이제 간단치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중톤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노이만에 있는 사람인가? 피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개발해낸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방법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 스피커가 THD가 있더라도 스피커 THD가 마이크로폰에 영향을 안 주는 방식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내 스피커 하나만 사용했다 그러면 얘가 THD 쓰면 이 안에 다 들어올 거잖아. 그럼 제가 보면 이게 얘기 생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한 톤은 요 앰프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만 내줘. 또 다른 한 톤은 이 앰프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내줘. 이 두 개 간격은 항상 뭐 100에 어쨌든 70에 항상 얘가 1000 내주면 얘가 1070 이게 2000 내주면 이거 2070 이렇게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특정 그 부분만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 각각의 스피커가 갖고 있는 왜곡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 마이크로폰이 갖고 있는 것만 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지금 장면에 그게 지원이 안 돼. 두 개가 따로따로 녹여야 돼요. 앰프 두 개, 투 채널, 스테레오 채널을 가지고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 두 주파수 사이가 70Hz 차이 나는데 이게 이제 104dB 밖에 안 내준 거야 지금. 104dB면 김경호가 살살 노래 부르는 경우죠, 그렇죠? 나를 봐 이렇게 할 때 좀 내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1%가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134가 될 때는 10%가 TH가 넘어가는 거야. 10%면 굉장히 큰 거예요. 소리 다 찌른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 외국인을 그러면 THD로 그냥 제로되지. 제로되지 뭐 이놈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근데 THD를 보면 있잖아요. 얘가 잴 수가 없어 이거를. 고주파수를. 왜 못 재는지 알아요? THD는 말은 원래 내가 내준 거 대비 들어온 게 다른 잡스러운 게 없으면 THD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첩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준 게 예를 들면 근음이라고 하면 이 근음만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근음만 나와야 되는데 이 근음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게 다 나오는 게 요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4차에서 5차까지만 본다고. 그러면 내가 10kg를 볼 수가 있겠냐? 10kg를 보려면 샘플 레이시 50kg까지 돼야 되고, 그렇죠? 50kg를 보려면 샘플 레이시 192 정도, 그냥 90은 넘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야 내가 지금 요 녀석이 들어오는 걸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THD라는 것들은 저주파수에 내가 외국어 볼 수 있지만 고주파로 봐서는 못 봐. 트위터 스피커의 THD를 볼 수가 없어. 트위터가 20kg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쵸? 이 오차 같으면 100kg가 들어오는 거가 제일 될 거잖아. 그러면 샘플 레이트 200kg가 돼야 된다고. 그럼 196kg 샘플링이 돼야 내가 트위터 스피커 성능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THD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THD가 생각을 잘해야 돼. THD가 그러면 뭐 어쩌다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근데 고주파수 가니까 THD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줄어든다. 샘플은 넷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안 보이는 거야. 4차, 5차가 날아가니까 0이 돼버릴 거잖아요. 없다라는 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 거짓말 값이 되거든. 그래서 스피커도 그렇고 마이크로폰도 그렇고 국제표준에서는 5kg 이렇게 이상은 보지 말라고 돼 있어. THD를. 왜냐 그러면 5kg다 그러면 4차까지만 해도 5, 4, 20kg잖아. 그렇죠? 5, 25면 25kg잖아. 그러면 이미 4, 4, 1번 넘어가 버리니까 다 거짓말 값이라는 거지. 그거는 사람을 왜곡시키는. 물론 요즘에 샘플이 좀 높여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원되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맞긴 한데 저는 THD만 보는 이거는 이제 투톤으로 보니까 이게 고주파수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2000하고 2070Hz 차이 보면 2000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200%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만큼 지금 이런 왜곡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 마이크로폰을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이게 허접한 거 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이거는 이제 0.5% THD가 되는 거 하고 얘가 갖고 자체 노이즈 레벨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무향실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거치 안 본 거 무향실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극도로 작은 아까 12 예를 들면 무향실이 12보다 낮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내가 한 5억 정도 드리는 무향실도 12가 안 나와요. 보통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낮게 하려면 엄청 더 많이 들리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 마이너스까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려면 뭐 밑에 그 플로팅 구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는 웨치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외부 소음을 음악 기타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음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흡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무향실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차음을 보는 거잖아요. 셀프 노이즈. 그러면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차음이 잘 되어 있고 설계가 된다는 거지. 벽도 엄청 두껍고 외부 진동도 전혀 안 들어오게끔 하는 뭐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볼 수 있다. 어쨌든 이건 0.5%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나믹 렌즈도 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94dB일 때부터 해가지고 A 웨이팅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THD까지 올려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잘해야 돼. 다이나믹 렌즈인데 네가 그러니까 높은 다이나믹 렌즈라는 것들은 신호대 뭐 작업 이런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최대값을 얼마나 볼 거냐는 거잖아요. 최대값을 근데 94로 고정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구입사로 받을 때 아래가 얼마만큼 떨어지지? 아니면 최대가 0.5%까지 올라갈 때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다이내믹 레인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거 컷패스트 마이크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0까지 나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튜디오 거 갖다가 컷패스트 마이크로폰이 노이즈가 얼마 된다고 그래서요? 10에서 12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얼마까지 나는 130이라고 하면 140dB까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40dB에서 0.5THz 나온다는 그 마이크로폰.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노미널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94부터가 된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노미널. 노미널이라는 말은 일본에는 공칭을 말해. 공칭. 그냥 노미널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그냥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다르다. 이걸로 되면 엄청 작겠지. 아까 얘가 10이라고 그랬잖아. 스튜디오 컷패스트는 10이라고 그랬죠. 94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빼면 얼마야? 84잖아. 그쵸? 얘는 130인데 노미널 다이나믹 레인지는 84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노이즈 레벨이 아까 10에서 12라고 그랬으니까 컷패스트 마이크로폰이. 그쵸? 그럼 94에서 이거 빼면 84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dBA니까 dBA. 그치? 노이즈 레벨. 그치? 그러니까 이거가 다르다. 얘가? 노미널하고 그냥 일반 다이내믹 레인지하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기준을 어디 보냐는 거야. 0.5%까지 올릴 거냐? 94까지만 올 거냐는 거야. 그 위는 모르겠어. 난 관심 없어. 그냥 94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지. 당연히 요게 더 의미가 있겠죠. 봐봐요. 다음. 임펄스 응답 결정이니까 여기 한번 끝이야. 있네. 임펄스 응답은 이게 이제 동적인 특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탁 들어갔을 때, 뭐 킥을 팍 했을 때 이게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떨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컷패스트 마이크로폰의 동적인 특성이 훨씬 좋아. 왜 특성이 더 좋겠어요? 동적인 특성이. 왜 컷패스트가 더 좋겠어요? 다이나믹보다. 일단 변이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어? 변이값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무게. 그렇지. 진입하는 무게. 중요한 거는 무게가 있는 무게. 이게 무겁잖아. 무거운 녀석을 빨리 멈출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진동판의 무게가 극도로 이게 얘는 막 코일 덩어리가 안경에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있는데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트렌드 특성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건 댐핑이 좋은 거, 댐핑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 특성을 근데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고주파 특성이 더 좋겠죠. 관성이 적으니까 얘는 당연히 고주파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는 한 10kg도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물론 고주파 수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를 가지고 이게 동적 응답을 볼 수도 있어요. 우회적으로. 그렇지. 많이 뻗으면 많이 뻗어 나갈수록 당연히 이 트랜잭성이 좋겠죠. 제일 좋은 것들은 내가 빡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마이크로폰 빡 하고 이렇게 나와야 똑같이 나와야 돼. 1대1로. 그쵸? 근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 운동하는 이 녀석이 질량이 있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빡 하면 빡 이렇게 간다고. 이게 댐핑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특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로가 만들지 이런 시그널을? 그게 이제 가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파크로 만들어. 이게 이제 노이반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스파크를 일일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빡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전기적인 스파크를 방전을 시켜가지고 이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이번에 하려면 스피커로도 가능한 방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댐핑 특성이 안 되면 그게 마이크로 많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스피커의 동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형태는 간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스피커를 가지고 기준 마이크로폰이 있어. 우리가 동적인 특성을 알고 있는 기준 마이크로폰이 있다고 하면 이 스피커의 동적인 응답을 우리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적인 응답을 보정을 시켜가지고 얘를 가지고 내가 재고자 하는 마이크로폰 측정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스피커 방전, 전기적인 방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좀 약간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아직까지 임펄스 응답까지 그 표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 좀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다음. 이제 측정용 마이크로폰에 필요한 스피커 요구사항. 이게 이제 당연히 동축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 한 개, 이거 포트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축형이 돼야 되고, 당연히 가청 주파수 대역은 전부 다 전지역 대성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대출력이 있어야 돼. 왜냐, 130, 140까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한다고. 여기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게 기대는 스피커 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앞쪽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음압차 마이크로폰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진짜 좀 큰 출력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측정을 하려면. 마이크로폰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용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용 스피커가 내가 재고자 하는 거 10배 이상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 기본적인 룰이 내가보다 10배가 성능이 좋아야 돼. 그러면 그 기준 스피커가 거듭하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외국이 많겠어요? 마이크가 외국이 많겠어요? 당연히 스피커가 먼저 크게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기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동축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또 이거 살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 난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줘도 필요가 없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업자가 있으면 이거 좀 스폰서를 해주면 이게 이제 동축형을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제네렉? 아니면 탄노임? 뭐 이런 회사에서 제네렉도 이번에 동축형이 나오잖아요. 그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